네, 이렇다 111회 다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아유, 소득 불평등도 커지고 자산 불평등도 커지고 또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면 대책이 나와야 할 텐데요. 그렇죠. 네, 아까 이제 찬희 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1% 최고 세율은 좀 너무 세다. 너무 이때가 자본주의 황금기라는 걸 난 좀 얘기하고 싶어요, 다들. 네. 이렇게 누진 과세를 많이 해야 네. 사람들이 살만한 자본주의가 그래도 되는 거야. 자본주의 좋아하는 분들은 과세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 누진 과세를.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좋은 치자라고 지금 선전을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91% 좀 약간 좀 다 91%가 모든 걸 다 91% 내라는 게 아니라 그치. 어느 일정액 이상은 이건 사실상 노동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 사실상 지대 수익이거나 아니면 자본 수익이니까 토해내라 이거지. 그래도 9%는 주잖아요. 사람 마음이 참 웃긴 게 제가 이 돈을 벌 리도 없잖아요.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데도 91% 세금 뗀다면 뭔가 움찔하다. 그게 종부세 반대하는 우리나라 99% 시민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부세 그래요. 1% 내는데 서울에서. 그래요. 제가 개돼지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뭔가 누진 과세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그러면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에서는 어떤 대책을 제시하고 있나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유님 어때요? 네, 맞습니다.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이 누진적인 조세인데요. 그 보고서에서는 누진적인 세율은 세후 불평등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최상위 소득자들이 급여 인상과 자산 축적을 통해서 성장에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 하는 유인, 그 인센티브를 줄임으로써 세전 불평등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도 발견되는 주장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조세의 누진성은 아까 찬희쌤이 말씀하셨듯이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선진국과 일부 신흥국에서 급속히 약화되어 온 상황입니다. 또한 불평등이 심한 신흥국들에서는 상속세가 아예 없는 국가들도 있죠. 그리고 세율이 그러니까 거둔다 하더라도 0에 가까운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들 국가에서는 중요한 세제 개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중요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세금은 당연히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으니까 세후 즉 세금 납부 이후의 불평등은 당연히 줄여준다는 게 이제 공지의 사실인데 이 누진세를 하게 되면 탐욕의 요인을 줄여서 애초에 탐욕적 행위 자체를 감소시켜서 세금 전 불평등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저로서는 굉장히 신선하네요. 하긴 또 이렇게 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물불 안 가리고 돈 벌어봤자 세금으로 결국 다 토해낸다 이러면 확실히 이제 그렇게까지는 내가 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그럴 것 같네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그렇죠. 저도 제 얘기가 전혀 상관없지만 엄청 세금을 뜯으면 또 가능한 또 얘기가 아닐까 싶기는 또 하네요. 또. 그럼 이거 말고 또 어떤 방책이 있어요? 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금융 자산의 소유권을 기록하는 글로벌 금융 등록 제도입니다. 네, 작년에 나온 조세 청구 문건 기억하시죠? 네, 살짝 기억이 날 거 무슨 어디 섬 얘기 나오고 막 그랬던. 네네. 그 많은 분들이 조세 청구 문건 영어로 Paradise Papers인데요. 네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생소하지 내용 들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얼마 안 지난 얘기니까 1년도 안 된 얘기죠. 이 Paradise Papers는 세계 주요 인사들이 조세 청구, 예를 들면 버뮤다, 케이맨 군도, 버진 아일랜드 많이 들어보셨죠? 셰이셸 군도, 몰타 가본 적은 없지만 뭔가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 실제 활동은 없고 종이로만 돼 있는 문서로만 돼 있는 컴퍼니를 설립해서 돈을 그걸로 빼돌리면서 세금을 회피했다는 걸 보여주는 문건이 이제 나왔고요. 이게 이제 2017년 11월에 국제 탐사보도 언론인 협회 ICIJ인데요. 여기가 공개한 문서를 패러다이스 페이퍼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도 알고 보니까 엄청난 돈 꽁쳐놨더라고요. 이 자식들이 말이야. 완전히 국민의 소득을 말이야 갈취해서 먹고 사는 건데 돈까지 빼돌리는 것들이. 정말 이거는 이제 한국의 뉴스타파라는 이제 언론이 있죠.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여기서 그 문건을 분석했는데 이분들은 당연히 한국인들만 분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국인만 232명이 나온 거예요. 잘 본 사람 많아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이명박의 사돈 기업인 효성, 현대상사 등 대기업 오너 집안들이 다 드러났는데 또 세무조사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알다가 모르겠네 진짜. 실제로 조세 청구에 숨겨놓은 돈은 어마어마한 액수에 달하는데요. 여러 조세 청구의
머물고 있는 자산은 1970년대 이후에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GDP의 10%에 이른다 이렇게 10%요?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 보니까 한국은 GDP 절반은 안 되겠냐라는 진짜요? 그런 추론도 있더라고. 이건 뭐 추론이니까 확인이 안 되죠. 그럴지도 모른다는 말도 있어요. 뭐. 네,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조세 청국이 부상하게 되면은 부와 자본 소득에 대한 적절한 측정과 과세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금융의 불투명성을 줄이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네, 자산과 그 분포에 대한 데이터를 개선하고 더 좋은 정보를 바탕으로 재분배에 관해 공개적인 토론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제 탈세와 돈 세탁 그리고 테러 자금 지원에 맞서 싸우는데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그 조세 회피 통해서 막 이렇게 어딘가 뿌려져 있는 돈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이런 금융을 투명하게 하는 방안이 아까 그 말씀하신 글로벌 금융 등록제도 이거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 네, 토지와 부동산은 우리가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등기하죠. 네, 그래서 부동산 등기 제도는 몇 세기 동안 존재해온 제도인데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자산이 점점 더 금융증권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나 아주 그 초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계가 보유한 자산 중에 많은 부분을 사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증권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포착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과 채권 그 외에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기록하는 글로벌 금융등록제는 금융의 불투명성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앙증권 예탁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SD가 되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이미 누가 금융자산을 소유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는 글로벌 금융등록기관을 창설하는 데 동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뭐 좀 잘 될까요? CSD가 모아서 이걸 글로벌 금융등록기관 창설한다. 잘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런 예탁기관은 민간기관이죠. 따라서 그렇죠. 자료 제공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당국에 정보를 넘겨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거 완전 유토피아인데 아이유인데 아이유. 이거. 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대부분의 예탁기관이 금융증권의 최종적인 소유자 이름을 이제 직접 기록하지는 않고 중개기관의 이름만 기록한다는 사실 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죠. 그런데 예탁기관들 스스로 최종 투자자의 신분을 확인할 기술적인 해법을 이제 찾아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노르웨이나 중국과 같은 국가에는 더 투명한 금융 등록 체계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것은 개별 예탁기관과 글로벌 차원에서 기술적, 경제적으로 최종 소유자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하고 중국이 같이 나오니까 기분이 좀 묘하다. 예, 특이하죠. 네, 노르웨이는 사회 자체가 투명해서 그런 거고 중국은 국가와 당의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네, 그 위에 맞습니다. 군림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판빙빙 사태도 있었잖아요. 뺏으려면 뺏으려면 다 빼고 최근에 뭐 알리바바도 뺏었다는 그런 풍문도 막 도는데. 그래서 근데 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조세회피 맞기는 할 것 같은데 현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아유야 아유. 예. 아름답고 이유 네, 있긴 한데 유토피아 같아요. 예. 보고서는 또 그럼 어떤 대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세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게 교육과 그다음에 보수가 괜찮은 일자리에 대해서 더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등한 교육 기회 부여와 교육 접근성의 제고를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뭐 학자금 제도나 입학 제도 등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일부 연구 결과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 대학들이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에게 문호를 넓힌다고 해서 반드시 교육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주면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기는 하지만 분배 구조상의 하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보수가 괜찮은 일자리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기제가 없으면은 교육만으로는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배 구조에서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증진시켜야 되고 또
또 적절한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일이 이것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다의 그 주요 출연진인 삐딱이님 있잖아요. 네, 네. 삐딱이님이 한 달에 한 번씩 한겨레 신문에 기고를 하십니다. 네. 네. 그럼 뭐죠? 제목이 아침 햇살인가 뭐죠 그거? 아니 의뢰경제야. 네. 의뢰경제야. 의뢰경제야. 갑의경제하기로 의뢰경제야. 그거 어저께 쓰신 글을 보니까 똑같은 그 교육의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인데 그게 빈곤한 가정이건 부유 가정이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유 가정은 60% 이상이 대졸을 하고 가난한 가정은 20몇 프로밖에 못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교육적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여기 세계 불평등 보고서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말하자면 이제 여건이 안 좋은 사람도 자신의 교육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직업도 좀 더 좀 보수가 괜찮은 근사한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교육과 일자리에 대한 기회균등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아유 입장이 아니죠. 이게 사실 이제 불평등 보고서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거 얘기 들으니까 아무래도 쓰신 분들 5분들이 다 교수님들이고 그쵸. 다 엘리트다 보니까 좀 엘리트적 시각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교육을 받아서 더 좋은 일자리에 가도록 이렇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건 그 자체는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다 석사 박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따라서 그것도 중요한데 교육의 차이, 또 일자리의 차이, 그 가져오는 불평등 자체를 좁혀야 되는 게 아니냐. 소위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좋은 일자리도 갈 수 있는 기회균등도 해야 되는 거지. 너무 좀 엘리트적 시각인 것 같고 과거에 피케티 그 21세기 자본에도 미국의 소득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하나 하면 고등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죠. 그거로 인한 교육 접근의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읽을 때도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찬희쌤의 문제 제기에 동의를 합니다. 먼저 보통 이제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교육의 중요성, 특히나 아동기의 교육과 사회 정책적 개입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보고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일자리에 대한 기회균등을 함께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좀 진일보한 측면이 있죠. 근데 다만 그 이른바 노동과 생산 1차 분배 영역에서의 개입에만 좀 머무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재분배, 2차 분배 정책이 오히려 이제 1차 분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기제에도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두 분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가난한 집 애들도 얼마든지 출세할 기회를 줘라. 뭐 그런 얘기인데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출세를 한 사람과 출세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훨씬 더 근원적인 그게 더 중요한 사회적 해결이다. 대책이죠. 맞습니다. 오, 훌륭하신데요. 또 이제 부모의 경제력 격차가 줄어들어야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또 가능한 얘기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교육제도 심각하거든요. 진짜 그런 빈부 차이에 의해서 그 교육적 환경이 구현되지 않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럼 보고서에서 또 제시하는 다른 대책은 또 뭐가 있어요? 네, 이번이 마지막 4번째 대책인데요. 현재 소득 및 자산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평등에 대응하고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것을 막으려면은 교육과 보건, 환경 보호에 대한 공공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선진국들의 정부가 가난해지고 많은 부채를 진 현재 상황에서는 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전에 공공순자산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물론 공공 부채를 줄이기란 결국 쉽지는 않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통적인 선택지들이 있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부채를 경감하고 인플레이션을 이용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많은 부채를 진 정부가 젊은 세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활용해온 전통적인 대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공공투자가 쉽진 않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 부채를 뭔가 좀 경감시키면서 결국 공공투자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이 주장한 불평등 완화 대책을 살펴봤는데요. 잠깐 짧게 정리를 하면 네. 첫 번째 누진세 강화, 두 번째가 글로벌 금융 등록제, 그리고 세 번째가 평등한 교육과 일자리의 기회, 그리고 네 번째가 정부 투자 확대. 뭐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렇겠네요. 예. 자, 이렇게 책 내용을 훑어봤을까? 제가 훑어본 건 아니지만 네네. 네, 들어봤으니까요. 다 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평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뭔가 또 적극적으로 수용할 얘기도 있지만 뭔가 또 좀 약간 이 점은 좀 부족하다, 미흡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을까. 또 그런 판단이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보고서의 기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민주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이 선행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표본을 이용한 이제 서베이 조사만으로는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많은 국가가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관한 상세하고 일관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또 그러한 자료를 아예 만들려 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거시경제적인 불평등 자료와 미시경제적인 데이터를 조화시키는 일은 사실은 이것도 이제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불평등의 표준적인 측정치는 지금까지는 흔히 표본 서베이 조사인 가계 동향 조사에 의존해 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 조사는 보통 최상위 사회계층에 속한 개인들의 소득과 부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조사 자료는 뭐 이렇다 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최상위 소득자들 자체를 표본에서 누락하게 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이제 자신의 소득을 과소보하는 그 경향을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무슨 브라질 같은 데서 저기 담이 이렇게 높고 거기 뭐 전기 철조망 같은 데 있는 데 가서 조사원이 가서 그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들잖아요. 부수 들어서 얼마 보세요? 얼마 보세요? 뭐 아니 그 서베이라는 게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반해서 이 보고서에서는 획기적인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약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경우에는 역외자산 추정치를 포함하면서 국가 전체의 소득과 부에 관한 통계 그리고 가계소득과 자산조사 자료 그리고 소득세 관련 자료 그다음에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과 자산에 관한 데이터 그리고 재산 순위 조사 자료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출처의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종합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물론 이것이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한 이 현재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면모를 잘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긴 또 우리나라도 뭐 조사한다고 설문조사 하면 뭐 가구수 몇 명이세요? 세대원이 몇 명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거는 제대로 말을 하지만 개까지 뭐 네, 4명입니다. 뭐, 뭐 이렇게. 네. 얼마 버세요? 이러면 또 말문이 탁 막히면서 이거 그렇죠.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다 얘기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그렇죠. 들고. 예. 특히 부자면 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서베이의 문제점은 확실한 것 그리고 좀 같아요. 이상하게 돈 버는 사람은 더 할 거고.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그런 조사의 제약을 뛰어넘으려는 노력이 이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서 보인다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또 다른 장점은 또 뭐예요? 네, 두 번째로는 불평등 문제에서 민간 자본과 공공 자본 소유 구조 변화가 매우 중요한데 그 점을 잘 지적하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 보고서는 1980년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공공부문의 부가 민간 부문으로 대거 이전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으로의 이러한 이전은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량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는 확실히 개인 간 부의 불평등이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도 다루었듯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체제 이행기를 거치면서 공공자본이 급감하고 민간 자산이 급증하고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은 사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리고 세계적인 신흥 부호들 중에서 상당수는 민영화의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멕시코의 기업인 카를로스 슬림이 되겠죠. 그래서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부자 순위 7위입니다. 7위? 이제 이 사람 슬림이 SLIM이에요? 혹시? 네, 그럴 것이- 성은 슬림인데 자식이 사는 건 되게 빼트하게 사네. 실내방에 안 사네. 이렇게 못하네요. 이렇게 해서 못하네. 네, 그래서 2018년 네. 3월 6일 기준으로 네. 7위이고요. 아, 7위.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합니다만 그 러시아의 석유 재벌이자 첼시의 구단주이기도 한 첼시 로만 구단주. 아브라모비치 이런 사람들이 사실 대표적인 민영화의 수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의 소유, 인클로저, 민영화 문제는 언제나 그랬듯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자본의 확대 재생산이 원활하지 않은 저성장 시대에는 뭐 데이비드 하비식으로 얘기하면 탈취에 의한 축적 전략이 광범하게 추진이 되고 그 중요성을 더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탈취에 의한 축적, 그러니까요.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뺏었다 이거지. 뺏어서 내 거로 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부유층의 축적 전략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요새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이게 정치 권력층하고 결탁하는 이 부패 세력들이 아까 아브라모비치 이런 놈들 공공 영역들, 공공 소유 옛날에는 공유나 국유로 돼 있던 걸 다 빼앗아가는 탈취하도록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뭐 누진과세에서 세금으로 다시 걷어들이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 뒷북치는 거. 네, 못 벗어가게 공공 소유, 공공 영역을 탈취하지 못하게 막고 싸우고 네.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요새 좀 많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네. 91년에 소련이 망한 이후로 구사회주의권이 몰락한 이후에 진보 진영이 소유권 문제를 좀 잘 안 다루는 경향이 있어. 돈 문제라서 그런가? 네? 그러니까 옛날에 국유로 했게 무너졌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신자유주가 되면서 마치 민간 영역이나 민간 소유가 더 효율성이 있고 더 진보한 것처럼 되는 그런 바람이 확 불면서 네. 국유나 공유 얘기를 좀 안 하게 됐거든요. 네, 찍소리 맞습니다.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방어적 투자밖에 못했죠. 투기자본 반대, 뭐 최저임금 고수, 그다음에 비정규직 철폐 이런 식으로 방어적 투쟁밖에 못하지. 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사실 못 다루고 좀 금기시했거든요. 예. 그래서 요새는 근데 진짜 소유 문제가 진짜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진짜 본격적으로 다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소득 재분배라는 거,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건 사실 사후적인 해결책이잖아요. 그거보다는 먼저 소유 자체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그다음에 우리 뭐또 슈퍼바이저님이 많이 얘기했듯이 플랫폼 자본 같은 것도 공공성을 유지하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예. 맞아요. 일단 그게 다 이제 뺏기고 나면 다시 또 되돌아서 가져올 수 있는 거는 뭐 거의 되게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들죠. 네, 예. 맞습니다. 도로 물리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거예요. 네, 예. 맞아요. 안 뺏기려고 그러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애초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뺏기기 전에 네. 우리 것으로 딱 만들어놔서, 네, 예. 우리끼리 이렇게 또 잘해서 나눠 나눠 먹고. 이렇게, 예. 그렇죠. 근데 그게 기본소득 아니에요? 아 그렇지. 예. 우리가 우리 함께 예. 내는 공공의 이익 뭐 이런 것들. 그럼요. 우리 건데 우리가 먹는데 뭐라 그랬어요. 예. 네. 이게 기본소득이에요. 맞아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긍정적 의의로는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일국 단위의 정책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 공조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웠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유토피아적으로 들릴 수는 있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불평등이 거침없이 늘어날 필연적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멋있다. 멋있기는 역시 네. 이탈리들이 그러니까 멋있어 그래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달라. 멋있어. 예. 네, 그래서 이제 일국 단위에서의 누진적인 소득세 및 자산세, 그리고 평등한 교육 기회 부여와 교육 접근성의 제고, 기업 지배 구조에서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증진하고 적절한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일, 그리고 교육과 보건, 환경 보호에 대한 공공 투자 등은 사실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하지만 그 일국 단위에서 적합하게 대응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기록하는 글로벌 금융등록제도의 마련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조세 청구 탈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피케티가 제안한 글로벌 자본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제 공조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예. 자 이제 보고서가 잘한 점에 대해서는 의 이런 거는 잘 알겠어요, 들어봤는데 이제. 예. 이제 약간 살짝 우리 저 욕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요거라고. 그렇지 한계에 대해서 섭하죠. 한번 네. 그렇죠 한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책에서 살짝 놓치고 있다거나 아쉽다 이런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불평등이 거침없이 늘어날 필연적인 이유는 없죠. 하지만 현재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기제들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인데요. 그러다 보니 기본소득이 불평등 해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또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지적재산 생산물, 영어로 하면 IPP가 되죠. 이 IPP 자본의 등장과 성장이 노동소득 분배율 감소와 밀접히 관련된다고 하는 연구가 있었죠. 네, 이것이 또 이렇다 64회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패러다임 평가 여기서도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슈퍼바이저님하고 같이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시기에 자본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자본노동 역관계가 변화한 점, 그리고 금융세계와 금융규제 완화, 파생금융 상품의 팽창 이런 것들도 사실 노동소득 분배율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뭐 고동야 등이 한 2016년 연구가 되겠는데요.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노동력을 덜 필요로 하는 IPP 자본의 등장과 성장이 노동소득 분배율의 그 추세적 감소에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사실 모든 산업에 걸쳐서 노동소득 분배율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사실 필요하기는 하죠. 그렇죠. 하지만 지적재산권의 소유 통제 문제라든지 IPP 자본의 과세 방안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것을 재원으로 한 사회적이고 공통적인 보상 그리고 배당 문제에 대한 긴급한 사회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 충분히 떠올려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연구는 이제 오토, 뭐 돈, 카츠, 뭐 이런 또 굉장히 또 유명한 그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되겠는데요. 이들이 이제 어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이제 2017년에 게재된 논문이 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은 그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현상이 모든 기업 또는 산업에 걸친 전반적인 하락에 기인했다라기보다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글, 페이스북 등으로 대표되는 슈퍼스타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계속 늘려왔기 때문이고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 금융 서비스, 유틸리티 및 수송, 소매, 도매 등 전 산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자본이 쫙 발전한 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승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위너 테이크 모스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슈퍼스타 기업들의 등장과 이들의 시장 지배력 점증이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의 주요한 원인을 이룬다는 점을 굉장히 이제 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를 생각해 본다면은 거대 플랫폼 자본들의 영향이 비단 해당 산업에만 그치지 않고 기타 산업들의 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사실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까도 우리 포브스 나왔었는데 그 포브스가 그 발표한 세계 부자 순위 네. 올해도 이제 3월에 발표했어요. 거기 보면 1위가 당연히 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예. 이런 사람 다 금융자산이잖아요, 사실 이제는. 우리나라 그 재산세라는 거 안 내본 사람들 재산세가 뭔지 몰라요. 몰라요. 그게 부동산세잖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름이 황당하잖아요. 지금의 재산의 주요 형태는 이미 금융자산으로 옮아갔는데 아직도 재산세란 말이 부동산과 연관돼 있으니 얼마나 낙후한 세금이야. 그런 생각 항상 들어요. 저도 은제는 안 냅니다. 제가 한 2년 낸 적이 있어요. 2년. 아유. 예. 그 아마존닷컴 유명하죠. 제프 베조스가 3위. 3위. 페이스북 설립자인 저커버그. 얘가 5위. 주커버그 씨. 네, 주커버그. 주커버그를 해주면 더 주커버그 같네요. 저커버그. 네. 그다음에 오라클이라고 유명한 데이터베이스 유명한 업체죠. 여기에 그걸 성장시킨 건 레리 앨리슨이 7위. 그다음에 블룸버그 뭐 뉴스도 있고 그렇죠. 블룸버그 창업자인 마이클 블룸버그가 10위니까 전부 플랫폼 기업이거나 지적 자산 생산물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창업자거나 오너들이 뭐 1위부터 10위까지 쫙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뭐좀 약간 다른 그런 이게 지금의 자본주의라는 거죠. 이게. 그럼 이렇게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이 이 사람들은 고용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동 네. 자체가 별로 불필요한 어떤 그 지적 재산 생산물, 뭐 플랫폼 자본주의 이런 성장에 이제 기인한 거라면 이게 또 최저임금 인상 뭐 이런 것만 해서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크게 개선될 수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플랫폼 자본의 성장 상황에서 그럼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책을 써야 하는가도 그런 게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감소 추세인 노동소득 분배율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이나 산업에 걸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전반적인 임금 인상을 위한 노력만으로는 사실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대 자본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하고 그다음에 조세 구조를 개편하고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 등 뭐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대 자본의 시장 지배력 약화, 조세 구조 개편과 보편적 기본소득 세 개를 다 이렇게 믹스시켜서 네. 야, 이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해주세요. 아유님을 부총리, 경제부총리 이런 거. 기획경제부. 네, 또 뭐 더 중요하게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노동력의 상품화를 제약하거나 좀 제한할 수가 있죠. 그 수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리고 지대 수치 경제로의 경향을 제어하거나 가로막을 수가 있고 또 사회적 협동적 경제 조직이나 노동자 소유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는 점에서도 현재 자본주의의 뭐 다양한 모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구성 요소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기본소득이 이 문제랑 관련돼서 또 어떤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들어요. 예. 네. 자, 보고서 한계 얘기를 좀 계속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재밌네요 또. 네, 까는 것도 재밌네요. 재밌어. 한계에서 많은 통찰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 네, 두 번째로는 불평등 문제에서 민간 자본과 공공 자본 소유 구조 변화가 사실 매우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공공 자본의 투명한 관리 운영, 사회 구성원의 평등한 복지 향상을 위한 효율적 효과적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공유부 기금 또는 뭐 사회자산 기금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과 기본소득을 결합하는 것이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국부펀드로 얘기를 하자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사실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인데요. 그런데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다른 국가의 국부펀드와 구별되는 지점은 노르웨이가 산유국이라서라기보다는 그것이 개방적이고 독립적이며 투명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공성을 증진하고 사회성원에게 고른 편익을 가져오는 기금의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좀 다른데 비교했을 때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의 예로는 이제 그 국제 환경 단체 그린피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한전을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석탄에서 얻는 기업이라는 이유로 투자 철회 대상 기업 명단에 올렸다고 사실 2017년 3월 8일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많죠. 네,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의회는 2016년 2월에 각국 석탄 화력 발전 기업과 광산 기업들 중에서 전력 생산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발전용 석탄에 의존하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투자 기준을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철회 명단에 오르게 되면 향후 투자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투자금도 회수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렇군요. 와, 돈을 벌어도 뭔가 이렇게 폼나게 그렇죠. 뽀대나게 쓰는 나라가 있구나. 그렇죠. 우리나라 왜 요즘에는 왜 예전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것도 아니래요. 뭐예요? 노예처럼 벌어서 개처럼 쓴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거는 이 개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건 뭐 좀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최근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노르웨이가 국민 행복도 UN 지수 1위.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다음에 부패 지수 세계 2위. 네. 예, 부패가 없다는 거죠. 없는 걸로. 국회의원도 다 자전거 타고 다니고. 네. 야, 이게 참 이 국부펀드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닌 걸 다시 한번 이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냐면 중동 국가도 국부펀드가 있거든요. 다 산유국들이고. 전 노르웨이가 산유국인지도 몰랐어요. 아, 이거 나는 북해, 부자 네. 나라네. 북해 석유 이게 참. 나 노르웨이 연어 팔아서 사는 줄 알았어. 연어 같은 거 팔아가지고. 아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예. 네. 이 중동 국가들의 국부펀드도 규모가 상당해요. 네. 근데 불평등은 뭐 아까 얘기했던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중동 국가들의 국부펀드와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규모 면에서는 비교 대상이 되겠지만 질적으로는 전혀 그러니까. 다르다. 이 점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싶고요. 국부펀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공적 연기금 또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나라 공적 연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엄청난 적립금을 채우고 있다는 그 국민연금. 그렇죠. 국민연금이 박근혜 시대 때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할 때 싸게 팔고 비싸게 사주고 주식 이러면서 국민의 이 연기금을 모은 그쵸. 걸 갖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재벌의 기업 집중력을 높이는데 네. 일조를 하는 이런 부도덕한 연기급도 있는 반면에 훌륭한 연기금들 많은 거 보면 이게 어떤 형태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 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부펀드나 공적 연기금 등의 공공자산의 양 증가보다는 사실 관리 운영이나 기금 사용 등에서의 질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독립성, 투명성, 개방성, 공공성 이런 것들이 사실 우선시되고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회자산기금 방안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사실 사회자산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소유를 분산시키고 자본으로부터의 혜택을 사회 성원들에게 골고루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한 공동소유 기금 내지 사회 소유 기금을 말합니다. 사회 소유 기금. 네, 이것이 이제 스튜어트 랜슬리 등 이제 영국의 학자들이 제시를 한 것인데요. 네. 그래서 사회자산기금은 국유화도 사유화, 민영화도 아닌 제3의 길로 제안을 한 것으로서 네. 자본을 민주화하고 경제를 재사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자산기금은 그러니까 형태로 예를 들면 국부펀드냐 공적연기금이냐 이걸로 이제 사회자산기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의 개방적이고 독립적이며 투명한 관리 운영 그리고 공공성을 증진하고 사회 구성원에게 고른 편익을 가져오는 기금의 활용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산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런 구상이시란 거죠. 네네. 그럼 사회자산 기금을 그럼 어떻게 조성할 거냐? 어디서 그 돈을 모을 것이냐는 게 굉장히 궁금하게 되는데 세금 걷어요? 아, 네. 사회자산기금은 조세 기반은 아니고요. 그 지난번에 그때 차니쌤께서 그 가이스탠딩 네네네.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레비 레비, 굉장히 많이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것들로 이제 기금을 조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조세를 걷어서 바로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고 공유부 기금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자산 기금은 조세만을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배타적인 재원으로 상정하면서 그리고 이제 예산 제약선 고정 패러다임에 입각을 하면서 기본소득과 공공인프라 확충을 마치 이제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양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양 그렇게 기정사실화하는 분들을 향해서 사실 하나의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라고요? 일도 못 알아듣겠는데. 저 말이 좀 어려웠네요. 이제 패러다임 나올 때부터 뭔가 안 들어갔어요. 갑자기 이게 예산 제약선 고정 패러다임 이 말부터 좀 어렵네요. 예산 제약선이 고정돼 있다는 패러다임 즉 세금을 더 늘릴 수 없다. 총액이 제한돼 있다. 세금을 걷어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도 이상은 못 걷는다는 걸 일단 제약을 딱 정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사회자산 기금의 재원이 세금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딴 데 쓸 세금을 사회자산 기금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총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사회자산 기금을 만들고 기본소득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다른 공공인프라 확충에 세금을 못 쓰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세 100이 있어. 이걸 갖고 공공인프라를 막 만들었어. 사회 서비스를 막 만들었어. 근데 그 기본소득에 50을 써버리면 공공인프라 확충에는 50밖에 못 쓰잖아요. 딴 일을 못 하지 또. 그렇죠. 이러면 이 두 개가 서로 갉아먹는 관계 있잖아요. 그쵸. 이걸 어려운 말로 대체 관계, 교환 관계, 트레이드 오프 이렇게 좀 이렇게 학자들이 이 표현을 쓴 거고요. 이 우리나라에도 사회복지론자들이 기본소득을 반대할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논리예요. 세금을 걷어서 기본소득을 쓰면 사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지, 딴 거 못한다. 이거는 두 가지 오류가 있는 거야. 하나는 예산 제약선이 정해져 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두 번째는 사회 이 자산기금이 세금으로부터만 나온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소유나 공유부에서 나오는 수익을 어떻게 사회기금으로 재원을 할 것인가는 방안을 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오류가 있다는 점을 아이유님이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좀 알겠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기금이 조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방적이고 독립적이며 투명하게 관리 운영이 되는 그런 사회자산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자산 기금이 뭐 기본소득 지급에만 다 쓸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는 기본소득 지급에 쓰고 다른 뭐 돈들은 이제 사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라든지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회자산 기금, 공유부 기금이 우리 사회의 담대한 대안 그리고 우리 시대의 새로운 상식과 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사회자산 기금과 결합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자본의 매각을 통한 민간자본의 증가 경향을 제어하거나 심지어 반전시킬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죠. 그래서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난 9월 2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규제 프리존법이 있죠. 정식 명칭으로는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되겠는데요. 네, 이것은 사실 이윤 추구와 기업할 자유를 최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생명, 안전, 환경, 공공성,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가 있고 다양한 문제를 낳을 것으로 현재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규제 프리존법은 국유재산 민영화법이기도 한데요. 제39조 제1항을 보면은 산림청장은 특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네. 나무까지 팔아먹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특별법이 가지는 힘일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자연과 환경이 더 많이 파괴할 뿐만 아니라 소득 및 자산 불평등 면에서만 보더라도 이것을 완화하기는커녕 이제 오히려 악화시키는 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이렇다 해서도요. 39회, 104회, 109회 이렇게 규제 프리존법에 대해서 여러 번 다뤘어요. 여러 번 했습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본이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막 이렇게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샌드박스. 그렇죠. 그런 걸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이미 소득자산 불평등을 뭐 격화시키는 그런 공공재산의 민영화를 내포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다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숲을 훼손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공공재산의 훼손이고 지대 수익이죠, 사실은. 숲이 지 거야? 이제 보고서의 한계에 대해서 아이님의 견해를 쭉 듣고 있는데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아까 찬희 쌤의 잠깐 말씀하셨던 교육의 기회 균등 얘기 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세 번째가 되겠는데요. 그 교육을 통한 기회 평등 제고와 노동시장 진입 면에서의 결과의 평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고 둘 사이를 잘 연결시키는데 사실 기본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에서는 양자를 다소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평등한 교육 기회 부여와 교육 접근성의 제고라고 하는 것이 비단 교육 영역 내에서의 개혁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찬희 쌤이 주장했듯이 결과적 측면에서의 광범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온조는 교육을 통한 기회 평등 정책의 효과를 이제 제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소득은 생애 주기 전체에 걸친 결과의 평등 제고를 통해서 교육을 통한 기회 평등 정책의 효과가 현실에서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점이죠. 물론 기업 지배 구조에서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증진시키고 적절한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일은 분배 구조상 하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보수가 괜찮은 일자리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기제죠.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조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서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훈련하고 특히 자신에게 맞는 그런 교육과 훈련을 하고 새로운 기술에 걸맞는 숙련을 형성하고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기주도형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본소득이 기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에이스신 것 같아요. 저 신진영 부자 에이스. 기재부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아이유님께서 이제 기본소득의 의의를 한번 정리를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은 노동과 삶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 그러니까 이제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가, 교육과 훈련 등을 재조직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강화해서 임금과 노동 조건 등을 개선시키는 경제민주주의 정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차 분배가 사실 1차 분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여전히 많은 논자들은 1차 분배에서의 개혁만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게서는 이제 기본소득은 일종의 파업 기금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는 파업할 것이죠. 때 기본소득이 있으면 파업을 잘 유지할 수가 있죠. 예. 네, 그래서 기업 측의 부당한 제한이나 조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뭐 어용 노조, 뭐 복수 노조, 뭐 이제 문제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생계 유지와 차별 대우 적용 등을 무기로 한 사측의 노조 분열 책동에 의해서 노조가 이제 흔들리는 정도를 완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특정한 생애 주기에 놓인 한 개인의 삶의 선택지에 있어서 잠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선택지 하나를 추가를 하는 것이죠. 이로써 임금이나 노동 조건 등의 면에서 불합리한 사측의 제한이나 조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노동자 개개인에게도 부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기본소득은 다른 정책들과 잘 조합이 되게 된다면은 노동의 해방과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경제민주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울러 기본소득이 유급노동 영역 밖에서의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활동인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노인아동 돌봄 노동이라든지 생태환경 보존운동 등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더 필요하다면은 참여소득을 나란히 도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농민소득 같은 거.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경제적 조직에서 일하거나 노동자 소유 기업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기본소득이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잘 정리되어 있네요. 네, 네. 예. 역시. 네. 사실 기본소득이란 게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냥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어떤 뭔가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일이라서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선입견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효과적인 어떤 그런 수단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에 또 점점 네. 이해를 하시고 그쵸.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좀 늘어서 네. 이게 노동 중심 패러다임 자체가 오히려 잘못된 패러다임이고 오히려 좀 더 인간 중심적 패러다임으로 사고를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부의 대부분이 그렇죠. 지금 세대의 노동으로 생긴 부가 아니라 맞아요. 과거 세대부터 쌓여왔던 인류 전체의 부를 사실 물려받은 게 대부분이라는 네. 따라서 그걸 다 같이 물려받을 우리가 권리가 있다는 거에 대한 의식이 좀 더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게 기본소득 운동에 있어서는 좀 더 바람직스러운 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제 아이유님의 생각들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사실 사회 전체적인 제도나 시스템 인프라 자체도 특정 개개인의 어떤 기여가 아니죠. 아니죠. 이제, 네. 그것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주파수를 이번에 우리 경매하지 않습니까? 5G? 네, 네. 그 수십조 얘기 나옵니다. 지금 SK가 딸이냐 KT가 딸이냐 하는데 주파수를 따서 50조가 생겼으면 그거 왜 그게 세수로 쓱 들어가서 도대체 어디다 써먹는지 모르고 어떤 부패한 유치원한테 집어넣는지도 모르는 거로 이게 왜 써야 되냐 이거야. 국민에게 다시 돌아와야죠. 이거는 네.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공공의 제도인데 주파수를 발견한 게 물리학자인데 지금 그 사람한테 주나? 네, 정부가 물리학자냐고요. 네, 그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주파수를 발견한 사람이. 우리가 주파수 원래 쓸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못 쓰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왜 뭡니까 무슨 라디오 해적 라디오 같은 게 맞아요, 주파수를 맞아요. 이렇게 몰래 쓰는 거잖아. 아, 네. 네. 근데 사실 그걸 못 쓰게 하는 것 자체가 제도인데 국가가 그럴 만한 권리가 있냐 이거. 국가가 그걸 제도로 써 못 쓰게 특정 사람한테 불여한다면 그 수익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와야 된다.
그런 의식들도 우리가 좀 더 무장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와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아이유님과 처음으로 이제 방송을 했는데요. 뭔가 꽉 찬 느낌이 들어요. 뭔가 잘 되는데요. 알차게. 들어서 뭔가 많이 배워간 것 같고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요. 감기 환자 엄청 많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한 주 쉬나요? 다음 주 한 주 쉬고요. 네. 그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그럼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